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진우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통화지표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언론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유동성이 너무 넘쳐난다.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거품이 심화되고 있다. 개인들의 비투가 염려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될 텐데요. 이런 유동성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오늘 다루게 될 통화지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통화지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통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통화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돈, 화폐일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돈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돈을 정말 잘 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의 돈은 소득을 의미하고요. 또 이 친구는 집에 돈이 많다 라고 얘기하면 이때의 돈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또 지금 내 지갑에 지금 돈이 없네 라고 했을 때는 이때의 돈은 지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단어에 갖고 있는 단어의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라고 하면 통계를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통화를 화폐라는 단어로 간주하고 먼저 화폐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화폐라고 한다. 약간 순환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화폐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화폐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기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화폐의 기능은 교환의 매개, 가치 저장, 회계 단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환의 매개는 제가 만약에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산다. 그러면 고기를 사고 그 가게 주인에게 그 대가로 무언가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이때 주인이 기꺼이 수락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불 수단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교환의 매개라고 하고요. 가치 저장이란 것은 제가 지금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예치를 하고 나서 1년 후에 그 돈을 찾으면 그때의 금액도 여전히 100만 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물가가 오르면서 실제 가치는 약간 감소했을지는 모르지만 명목 가치 자체는 1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때 가치 저장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단위라는 것은 이 마우스의 가격이 3만 원이다. 이렇게 물건의 값을 정한다거나 또는 현재 나의 빚은 1억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채무의 값을 정확하게 매기는 것. 이런 것을 회계 단위 또는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화폐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완벽하게 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은 금융상품은 바로 지폐와 주화이겠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와 주화를 그래서 법정 화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화폐는 지폐와 주화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하필 지갑에 지폐가 없고 또 카드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에서 은행 앱을 열어서 제 예금에 있는 돈을 주인의 계좌에게 전자이체를 함으로써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은행에 있는 예금은 아무 문제 없이 즉각적으로 인출이 되고 거래 비용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화폐의 기능 세 가지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예금도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은 어떨까요? 일단 주식을 어떤 물건의 교환 수단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리고 설사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장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전달한다면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 일정하지가 않죠. 이런 특징 때문에 주식은 화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 금융 상품별로 화폐의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는가라는 것을 평가를 하고 어디까지 화폐라고 볼 것인가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화폐의 범위를 정하고 그 정해진 범위의 화폐를 한 경제 내에서 얼마큼 유통이 되고 있는가를 한 시점에서 측정하면 그것이 통화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화폐의 범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통화 지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화 지표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지폐와 조화만을 화폐라고 한다면 통화량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발행액만 체크하면 되죠.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금을 통화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량 산출의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제가 간단한 예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약간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요. 맨 처음에 갑이란 사람이 수출을 잘 해서 대금을 받아와서 A은행에 100억을 예치합니다. 그럼 A은행에서는 이 100억에 해당하는 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오는데 그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액은 100억을 화폐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A은행에 예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은행에서는 항상 그 현금 인출에 대한 요구를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항상 예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10%를 지급준비율로 정해서 계산을 한 건데요. 예금 100억 중에 10%인 10억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놓고 나머지 90억을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을이라는 사람이 90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을이 어떤 상품을 매입하면서 병에게 90억 원을 매매 대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병은 B은행의 자신의 계좌에 이 금액을 전액 예금을 합니다. 그럼 B은행에서는 90억의 10%인 9억을 제외한 81억 원을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하죠.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통화를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은 다시 C은행에 그 예금을 전액 제출하고 그 중에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은행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예금이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한번 합산을 해보겠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할 때까지 계속 수령을 할 때까지 계산을 해보면 통화량은 총 1,000억의 금액이 통화량으로 잡힙니다. 애초에 한국은행에서는 화폐 발행을 100억만 했을 뿐인데 예금을 은행에서 이 공급받은 현금을 대출을 하고 그래서 통화 공급을 하고 그 통화를 받은 민간인이 다시 은행에 재예치를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파생된 통화가 900억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통화량이 1,000억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대출을 받고 나서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를 예금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잡혀있는 이 1,000억이라는 금액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 산출 방식은 통화량에서 현금 통화 비율과 지급 준비율을 보는 통화에 대해서 나누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예에서는 현금 통화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현금 통화 비율을 0으로 봤을 때 지급 준비율 0.1분의 보는 통화 100 해서 1,00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은행은 예금을 통해서 통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통화량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를 갖게 되었는데요.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통화 금융 상품의 그 기준을 포괄하는 그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통화 지표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가지 통화 지표를 현재에서 공표하고 있는데요. M1인 협의 통화라고 합니다. M1은
화폐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매우 중시해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금융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통화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현금과 요구불 예금, 언제나 즉시 인출 가능한 요구불 예금과 그리고 그에 필적하는 유동성을 갖고 있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이 세 가지 금융 상품을 M1이라고 하고 있고요. M2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화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통화 지표인데 광의통화라고도 합니다. 이 광의통화는 M1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 상품을 더불어서 비교적 유동성이 상당히 높고 또 만기가 있더라도 이를 해지해서 사용할 때 거래 비용이 매우 적게 드는 그런 금융 상품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통상 만기가 2년 미만인 경우에 유동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M2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LF라고 금융기관 유동성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M2에서 포괄하지 않았던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과 증권금융과 생보사 같은 곳의 일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까지 포괄한 지표입니다. L은 광의 유동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편제하고 있는 통화지표에서 가장 포괄 범위가 넓은 지표인데요. 비금융기관인 기업과 정부가 발행하는 회사채, 국채 등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LF와 L에서 포함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은 유동성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앞서 정의했던 통화의 범위에 사실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M1과 M2가 통화 지표이고 LF와 L은 유동성 지표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통화 지표라고 했을 때 L까지도 그냥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통화 지표는 단순히 금융상품으로만 분류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듯이 통화 발행 주체가 발행한 금융상품을 통화 보유 주체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통화 지표인데요. 통화 발행 주체, 금융상품, 보유 주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일정한 기준으로 충족되었을 때 그것을 통화 지표로 잡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통화 지표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금융 상품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나오는데요. 금융 상품을 통화성을 어느 정도의 통화성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를 해서 순서를 배열을 하고 그 통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화성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유동성, 앞에 화폐의 기능에 얘기 있었죠. 유동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일단 가장 유동성이 뛰어난 것은 현금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은 요구불 예금과 수시 입출식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예금의 경우에는 만기가 일반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반드시 해약을 해야 되겠죠. 이런 해지를 할 때 약간의 기대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비용이 크지 않다라고 봤을 때 그것은 유동성이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만기 2년이 안 되는 미만인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그런 기대 비용이 적다라고 판단을 해서 유동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보시듯이 M1 협의통화는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 입주식 이렇게 세 가지만 포함을 하고 있는 반면에 광의통화는 만기 2년 미만의 여러 가지 금융채, 금전시탁, 정기 예적금 그리고 만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성 상품이나 수익증권, CMA 같은 것을 광의통화의 범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2년 이상 유동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품들은 LF와 L에서 반영이 됩니다. 통화지표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통화 발행 주체입니다. 금융상품을 발행함으로써 통화를 창출해내는 주체를 얘기합니다.
앞에 통화 창출의 주요 주체는 한국은행과 은행이었죠. 엄밀하게 말하면 은행이라기보다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과 그 나머지 은행들을 기타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투자신탁, 증권사 CMA 계정. 증권사는 모든 게 포함이 되지는 않고요. 증권사의 CMA 계정만이 예금이라고 간주해서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금 취급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M2 통화를 측정할 때는 이 중앙은행과 기타 예금 취급 기관이 발행하는 통화를 한정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L 지표를 만약에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발행 주체에 그 회사채나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발행 주체는 통화 지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발행 주체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발행 주체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나라의 제도에 따라서 발행 주체는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통화지표를 편제할 때 금융기관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일단 예금을 다룰 수 있는 은행들을 따로 분류해서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중앙은행과 기타 예금 취급기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증권금융 이런 금융기관들은 기타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별도 주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화지표 구성 요소는 통화 보유 주체입니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통화를 결국 누군가가 대출이라든가 유가증권 매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보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보유 주체가 누구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M2 통화지표에서는 예금 취급기관과 중앙정부를 제외한 거주자가 보유한 통화만을 인정합니다. 비거주자, 외국인들이 보유하는 우리 원화를 통화를 보유할 경우에는 이 비거주자가 보유한 그 통화는 통화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금 취급기관이 갖고 있는 예금도 통화에서 제외시키는데, 이유는 예금 취급기관이 민간에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통화가 유통이 되는 것인데, 본인이 갖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 유통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통화량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는 다음 슬라이드 쪽에서 설명을 할 건데, 중앙정부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통화를 공급을 합니다. 통화를 회수하거나 공급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일반적인 민간의 그 통화 공급 방식과 패턴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통화량 분석에 있어서 약간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통화량 보유분은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배제시키는 건 아니고 IMF 매뉴얼에 따라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주자가 보유한 것을 이제 찾게 되는데, 약간의 그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거주자를 가계, 기업, 그리고 예금 취급기관이 아닌 나머지 기타 금융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구,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서 보유 주체를 분류합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요소를 모두 종합해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통화를 측정하는 것이 각 통화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M2라고 한다면 예금 취급기관이 발행한 금융상품, 현금통화, 결제성 예금, 그리고 2년 미만의 예금, 이런 금융상품에 대해서 예금 취급기관과 중앙정부를 제외한 거주자가 보유한 통화에 대해서 M2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엄밀하게 통화지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통화지표를 정의를 하고 나면 이것을 실제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통화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화지표는 어떤 개인이나 가게라든가 기업이나 기타 금융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계를 하면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자산을 조사하는 게 쉬울까요?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1년에 한두 번 서베이를 통해서 금융자산과 부채를 조사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은 서베이는 약간의 표본 조사와 비슷한 성격이 있고 그리고 조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방식입니다. 매월 통화지표를 편제해서 공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부채를 집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금융기관의 부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과거에 대차 대조표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산과 부채 현황을 알려주는 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채 쪽에 예수금으로 잡혀 있는 현금이나 요구불예금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집계를 하면은 통화지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통화 발행 주체인 한국은행과 기타 예금 취급 기관의 재무상태표를 단순히 합산을 합니다. 같은 계정별로 다 묶어서 하나로 합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모인 값을 집계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계표에서 부채 사이드, 오른쪽에 부채 사이드는 금융상품별로 쭉 나열을 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자산 사이드는 대출이나 유가증권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를 어떤 거래 주체가 가져갔는가라는 것을 보고 거래 주체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양쪽에 예금 취급 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가 있을 텐데요. 이들 간의 그 작은 거래는 상호 거래라는 이름으로 해서 순액 처리하고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표가 연결 재무 상태표입니다. 연결 재무 상태표는 계간표로 가기 이전에 중간 단계의 표로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요. 보유 주체 중에 통화 보유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부문이 있죠. 중앙정부 그리고 비거주자. 이 두 주체가 계간표에 계속 연결 재무 상태표에 계속 남아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비거주자의 금액을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계한 후에 남아있는 금액을 모두 자산 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만약에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자산 쪽에 마이너스가 표시해서 옮겨 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채 쪽은 통화 보유 주체, 순수한 통화 보유 주체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융상품이 분류되어 있는데 그 부채의 금융상품을 M2에 속하는 금융상품과 M2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추가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다음과 같습니다. 계간표를 보시면 자산 사이드는 국내 신용과 국외 신용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국외 신용은 순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신용은 거래 주체별로 가계, 기업,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 기타 금융기관 이렇게 세분해서 분류를 합니다. 이때 중앙정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액으로 해서 왼쪽에 자산 쪽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 부채 쪽은 M2와 M2가 아닌 금융상품으로 해서 금융상품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계간표를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작성된 계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2020년 말, 작년 말 계간표와 가장 최근에 나온 7월 말 데이터를 계간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계간표를 보고 분석을 해보자면 자산 사이드를 보시죠.
기업이 173조 원 증가를 했네요. 연말 대비 최근까지 가장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통화 증가에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계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국외 자산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50조가 증가했고요. 이거는 국외 자산이 이만큼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에서 자본이 많이 유입이 됐거나 국제 수지가 흑자를 많이 기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부채 사이드를 보시면 M2가 239조 증가해서 신용 증가의 그 대부분을 M2를 통해서 이뤄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2의 금융 상품별 구성을 보면 M1에 해당되는 현금, 요금을 수시 이 세 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M1에 속하지 않는 M2 상품들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간표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부채 사이드 M2에 되어 있는 부분을 따로 떼내서 그 M2를 공표하면 그것이 저희가 공표하고 있는 통화지표 M1과 M2가 됩니다. 계간표를 만들어서 M2를 따로 이렇게 떼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계간표는 통화 공급 경로를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자산 쪽의 거래 주체를 보시면 크게 정부와 민간, 국외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보유 주체가 아니지만 계간표는 M2 이외의 다른 자금까지 모두 다 포괄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곳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정부의 행태가 어떠한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면 통화량을 시중에서 흡수하게 되고 이를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통화량을 다시 시중에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정부가 균형 재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의 포지션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간은 가장 통화 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인데요. 가계와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문은 대출이라든가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해 줌으로써 통화량이 공급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는 수출이나 관광 수입,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들어온 외화는 국내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원화로 환전이 되게 되는데 이때 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계간표를 만든 이후에 저희가 통화지표를 M1, M2를 만들게 되고요. 이 M2에다가 추가적인 자료를 좀 더 보강을 해서 L, F와 L을 다시 더 만들게 돼서 이 네 가지 형태의 통화지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도자료를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각 통화지표별로 원계열과 계절조정계열이라는 시계열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각 시계열마다 평전과 말잔이라는 시계열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에 대해서 4가지 형태의 시계열이 있기 때문에 총 16가지의 시계열이 있는데 다만 광의 유동성은 그 정부의 그 국공채라든가 CP, 회사채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계를 작성하기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작성에 추적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통자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가지의 시계열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매월 제공이 됩니다. 공표 시점은 2월 중순입니다. 2달 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월 중순경이 되면 역으로 2달 전, 그러니까 8월 말 통화 지표가 발표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M2는 매우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통화 지표이기 때문에 아까 계간표에서 거래 주체별 분류가 있는데 그 부분을 M2에 한정해서 뽑아서 경제 주체별 보유량을 따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계를 활용하기 있어서 기초적인 팁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긴 합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앞서 평잔과 말잔이라는 것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자는 말 그대로 말일자에 각 금융상품의 잔액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상품의 특성 때문에 말일을 전후로 해서 말자는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분기 말마다 부채 비율을 매우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분기 말이 되면 대출을 갚았다가 분기 말이 지나고 나면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그런 행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말일 전후로 해서 말자는 크게 변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변동률을 계산하면 좀 변동성이 높고 약간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변동 증감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평잔이란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일평잔을 해서 평잔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말의 전후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인위적인 조정 효과는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평잔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다만 평잔은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모든 통계에서 다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화지표에서는 평잔을 L만 제외하고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계열과 계절조정 계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은행과 중앙은행의 그 재무상태표를 모두 집계해서 하는데 그 통화지표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는 원 수치 그대로의 숫자를 원계열이라고 합니다. 원계열은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마사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계절 변동 요인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상여금 지급 이런 것들을 계절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12월 말이 되면 대기업 등에서 상여금을 대대적으로 지급을 하지요. 그러면 가계의 통화 보유분이 12월에 갑자기 크게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월이 되면 다시 크게 감소를 해서 증가율이 12월만 되면 크게 올랐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통화 지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 요인을 제거하고 변동률을 계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시계열을 계절조정 계열이라고 합니다. 통상 통계적 기법으로 모든 통계 자료를 계절 조정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원계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계열을 사용할 경우에 증감률을 보시려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월에 설이 있었다면 금년에도 1월에 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감률을 계산하면 최소한 설이라는 계절 요인은 간단하게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감률을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단 비교 시점이 1년 전이기 때문에 1년 전과 현재의 상황은 매우 크게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작년에 그 상황이 현재의 증감률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미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기저효과라고 하고요. 그래서 작년의 상황이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월에 설이었는데 이게 그 양력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2월의 명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사용하면 결국 계절적 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증감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증감률 추이 분석을 할 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계절 조정 계열은 말 그대로 최근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전월 대비 증감률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증감률을 사용해서 추세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반드시 계절 조정 계열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시계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보도자료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평잔 계절 조정 계열 시계열을 가지고 전월 대비 증감률을 첫 번째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완지표로 원계열, 평잔 원계열의 전월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여드립니다. 네, 이것은 평잔 원계열을 기준으로 해서 L은
L 강의 유동성은 말잔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를 2002년부터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의 M1이 매우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M1은 변동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당시에 그 정책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시결 이외에 보완적으로 강의 통화 M2에 대해서는 경제 주체별 통화 보유량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M2는 매우 중요하고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M2에 한정해서 별도로 경제 주체별 통화 보유량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크게 가계, 기업, 기타 금융기관, 기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타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타 금융기관은 예금 취급기관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경제주체별 보유량을 발표하는 것은 매월 통화 증감 요인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그 금년 중에 주체별 통화 보유량 추이를 보면 가계, 기업, 기타 금융이 모두 크게 급증을 했고요. 앞서 개간표에서 얘기했듯이 기업이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기업이 통화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대기업은 자금 사정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자금 여건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할 활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모은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출이나 직접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그렇게 대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환경이 매우 악화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금융 자금을 계속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대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과 그리고 전세 가격도 같이 급등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함께 늘고 있는데 이러한 대출 수요가 반영이 돼서 통화 보유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식시장 화랑과 함께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규모 청약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이 자금이 일시적으로 증권사나 증권금융 쪽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반영이 돼서 기타 금융에 잡혀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주체별로 통화 증가 요인을 얘기를 하면은 현실적이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주체별 통화 보유량 분석이 매우 유용하고요. 이 주체별 분석 이전에 원래 하던 분석은 금융 상품별 증감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 상품의 발전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리고 저금리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현금, 요금불예금, 수시 입출식 그리고 실적 배당형, 시장형 이렇게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금리 이득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금리가 높은 금융 상품을 쫓아서 인도하는 수요 이외에 특별히 기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통화 금융 상품을 기준으로 증감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경제 주체별 통화 보유 분석이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시계를 봤을 때도 통화의 기조적 흐름을 살펴볼 때 이 경제 주체별 보유 분석은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왼쪽에 주체별 M2 보유 비중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계가 50%가 넘는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주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M2 보유 증가율 자체는 항상 기업이 대체적으로 가계보다 높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2003년에 가계의 M2 보유 비중은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으면 현재 2020년이 되면 50%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반면 기업은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기조적인 움직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화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그럼 최근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사정이냐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통화량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 국가마다 통화지표는 IMF의 편제 매뉴얼을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화지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금융제도가 다르고 출시되어 있는 금융상품이 매우 상이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다른 나라에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거나 또는 제도의 특성이 약간 다른 그런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가이드라인 컨셉만 따라 할 뿐 통화지표에 들어가는 실제 금융상품은 서로 다르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광의통화를 M2라고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M2라고 쓰고 있는 통화지표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하겠다라고 하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각 국가별로 통화지표에 들어가 있는 통화금융상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한 통화지표를 찾아서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과 미국은 M2라고 쓰여 있는 그 통화지표를 사용했고요. 일본과 유로는 M3라고 되어 있는 통화지표를 사용했습니다. 그 들 지표가 통화상품이 그나마 가장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한 건데요. 보시면 2020년 이후에 미국의 통화 증감률이 엄청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25%에서 30%까지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이 정말 엄청난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감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이나 일본, 유로 지역도 모두 꽤 높은 수준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모두 재정 지출을 크게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비슷한 코로나 위기와 비슷하게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과거에 2008년 이후에 금융 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글로벌 금융 위기 2008년 이후에 그래프를 보시면 같은 위기인데 한국과 유로 지역의 통화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살짝 증가를 했고요. 어째서 같은 위기인데 이런 차이가 있을까?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기본적인 원인이 금융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겨서 신용 정색이 발생했고 그래서 금융기관이 민간의 통화를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개별 국가의 특징도 같이 가미가 되는데요.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전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자금이 크게 유행을 했었는데 이 펀드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통화가 상대적으로 억제가 됐고요. 유로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그리스 같은 곳에서 국가 보도 위기에 몰리는 등 재정 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금방 코로나19로 인한 그 위기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위기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매우 건전한 상태를 유지했고요. 다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순식간에 마비가 된 것이 위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매우 건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에 자유롭게 통화를 공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정부의 재정 지출까지 가미가 되면서 매우 높은 통화 지출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통화지표 증가율을 분석할 때는 이러한 제도적인 그리고 금융당국, 감독당국의 행태가 어떤
정책을 썼는가라는 것을 두루 살펴보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한 것을 저희가 설명해 드린 그 통화 지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화 지표라는 것은 새로운 금융 상품이 출현한다거나 금융 제도가 변화하게 되면 그에 맞게 통화 지표에 구성하는 통화 금융 상품을 변경하게 되는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 1980년대에는 예금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통화지표를 편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 중심이 아니라 일단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편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지표가 통화 그리고 총통화인데요. 현재 9M1, 9M2라고 부르는 통화지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융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기타 금융기관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 이들이 발행하는 금융상품들을 포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괄하는 상품 통화지표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M3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지표를 편제하다 보니까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올 때마다 이거를 커버하는 노력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아예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지표를 새롭게 개발해서 발표를 되게 되는데요. 그게 현재 발표하고 있는 M1 협의통화, M2 광의통화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그 금융상품 출현에 따라서 금융산업 발전에 따라서 통화지표는 변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MMF를 들 수 있는데요. MMF는 최초에 나왔을 때는 수시 이출식 예금에 못지않게 정말 큰 유동성을 갖고 있고 수익률도 좋아서 인기가 많았던 건데요. MMF는 그 유동성이 높았기 때문에 M1에 포함을 시켜서 편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MMF의 일부 문제점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이길 환매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돼서 인출에 제약이 일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길 환매제라는 제도를 법인 MMF와 개인 MMF에 따로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제약이 생길 때 한국은행에서는 M1에서 MMF를 차례대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M1의 값이 변동이 생기겠죠. M2는 물론 변동이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 2006년과 2008년에 M1의 숫자가 급격한 마이너스를 보이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M2와 나머지 통화지표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M1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죠. 이것은 M1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통화가 흡수된 것이 아니라 MMF가 여기서 순차적으로 한 번씩 빠지면서 왜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그래프의 움직임이 아니라서 이 당시에 이런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M1에서 MMF를 뺀 M1-MMF라는 보완 지표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한 적이 있었고요. 여기 이 그래프의 특징은 그런 제도 변화의 환경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정책 내에서 통화 지표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목표로 전환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면 최종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지표를 명목 기준 지표라고 합니다. 외환 위기 이전에는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명목 기준 지표로 했습니다. 통화량 증가율을 얼마 이상으로 하게 하면 목표를 달성했다, 경제 발전을 달성했다라고 간주를 하는 건데요. 이러한 통화량 목표제를 시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통화량하고 실물 경제 지표의 그 관계가
상관관계가 많이 약화가 됩니다. 통화량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실물 경제가 꼭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약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물가를 명목 기준 지표로 변경하고 물가 안정 목표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뭐 2%까지 도달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통화량은 이제 명목 기준 지표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서 그 위상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통화량이 매우 크게 급증하고 있을 때 이 급증하고 있는 통화량이 물가 상승의 압력 요인으로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예측할 때 주요 정보 변수로서 통화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평소 안정적인 시기에는 통화량의 중요성이 커지지는 않지만 최근처럼 물가 상승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동성 통화가 시중에 얼마나 많이 풀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통화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화 지표 보도자를 보시고 기사나 이런 내용을 보시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